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에서 2024년 9급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만납니다. 시험을 치르신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웠던 내용들이 얼마나 문제에 반영이 되었나 하는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간 얘기가 됐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이제 시험을 치르고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보고 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을 막 봤을 때만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이번 시험 문제를 보면서 기본 내용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이번 시험은 작년도에 봤었던 시험보다는 난이도는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조금 쉽게 출제가 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내용을 좀 충실하게 좀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85점 이상은 무난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좀 충분하게 발휘를 했다라고 하면은 85점 이상은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예기치 않은 그런 변수들이 조금 많이 생기죠.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한 5점에서 10점 정도, 한두 문제 정도 놓치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 내용을 좀 충실하게 좀 정리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60점, 70점대를 맞기는 그렇게 어려운 60점, 70점대를 맞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80점, 85점 정도를 무난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쉬운 문제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난이도 변별력을 조금 높이기 위한 그런 좀 법령 내용 가운데서도 좀 심층적인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 있습니다만은 9급 시험 문제들을 이렇게 쭉 봐온 여태까지의 느낌으로 봤을 때에는 가장 좀 이상적으로 출제가 된 시험이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야 엄청나게 쉽게 나와야 되겠지만 또 너무 쉽게 나온다고 해서도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난이도의 배분도 좀 이상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또 어느 또 한 단원에 치우쳐서 출제가 된 것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고 다음에 또 지금 새롭게 법령이 바뀌면서 변화가 된 내용들에 대한 반영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금 충실하게 된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를 봤을 때는 시험 문제로서는 가장 좀 이상적인 수준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85점 정도는 맞으셔야 합격도 물론이려니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제 행정학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충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는 기본 내용들도 좀 중요하지만 조금 더 고득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제 법령에 대한 이해들도 조금은 더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다. 이게 법령의 내용들을 좀 자주 봐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번 9급 국가직 시험의 국가직 시험을 보고 느낀 대체적인 감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지금 점수 몇 점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오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동형 모의고사를 봤었던 동형 모의고사의 점수만큼 지금 점수들을 얻어 오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이제 생겼던 어떤 긴장감들 때문에 다소 조금 시야가 좁아져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이런 실수들이 조금 있었는데 실수한 내용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서너 문제 정도 지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뭐 70점, 75점의 점수들을 받아왔다 하는 것들은 충분하게 이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충분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85점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영역별 출제 뭐 분포부터 그다음에 문항별 난이도 그리고 이제 각각의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할게요. 자, 우선 영역별 출제 문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역별 출제 문항들은 뭐 늘상 출제 문항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이제 1, 2장에서 40%, 그 다음에 3, 4, 5장에서 한 45%, 그리고 15% 정도 이제 6장, 7장에서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024년도 이번에 문제를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6대 3대 1, 6대 3대 1 이 비중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책과 행정과 정책 이론의 40%, 그 다음에 조직과 인사행정, 재무행정론에서 이제 50%, 그리고 나머지 10%가 이제 행정환류론이나 지방행정론에서 나왔는데 지금 뭐 각 부분들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예년에는 계속해서 두 문제씩 출제가 되었던, 두 문제씩 국룰처럼 두 문제씩 출제가 되던 지방행정론에서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이채롭죠. 그냥 아마도 지금 그 문제 자체를, 문제 분포를 봤을 때 좀 자로 잰 듯한 분포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 2, 3장, 4, 5장, 그 다음에 6, 7장 이렇게 딱딱 자로 잰 듯이 네 문제씩, 세 문제씩, 한 문제씩 이렇게 이제 출제한 걸로 봐서는 조금은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기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년의 분포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지방행정론에서 문제가 한 문제만 출제가 된 것 이외에는 전 영역에 걸쳐서 고르게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이제 출제 문항별 난이도를 좀 살펴봅니다. 자, 출제 문항별로 봤을 때는 이제 상중하로 이제 구분이 되어서 볼 때 전체적으로 상급의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하급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중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중급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늘상 뭐 예상 문제라든지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언급했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뭐 중급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풀 만한 문제들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하급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문제를 보고 나서 바로 감각적으로 답이 나와야 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이제 실점을 하게 되면 다소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난이도 상급의 문제가 지금 3문제 정도 나왔는데 난이도 상급의 문제는 이제 법령에서 출제가 된 예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법령에서 한번 다루어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새롭게 제정이 된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지없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법령의 내용들도 상당히 단순한 차원에서 문제를 출제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법령의 내용들을 볼 때에도 조금은 법 조문의 내용들을 좀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적 이해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사적 이해 관계자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따가 우리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봐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계속 봐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법 조문의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기억하고 외우려고 들면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 이건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외워야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해야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자주자주 많이 봐둠으로써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익숙하게, 문제를 대할 때도 익숙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 점들이 이제 이 난이도를 통해서는 좀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로 하지요. 1번 문제, 가장 쉬운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도 하급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정책 과정에서 철의 삼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철의 삼각, 그러니까 세 계층들만이 서로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만들어 나가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관료와 그다음에 관료와 의회 그리고 이익 집단, 이렇게 세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 너무나 쉬운 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냥 찾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1번은 그냥 워밍업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도록 굉장히 쉬운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어요. 1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실적주의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실적주의 공무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관주의하고 묶어서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옳은 것을 출제해라, 옳은 것을 설명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부터 보시면 미국에서는 잭슨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화되었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그 기본서에서도 그 박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잭슨 대통령은 역관주의를 강조했던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역관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정당주의나 민주주의의 실현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이 같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적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1번은 탈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러니까 역관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이 역관주의는 관료와 일반 국민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특별하게 무슨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관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충성만 하면, 왕이나 집권 세력에 충성만 하면 관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이 내용들도 역관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공개 경쟁 시험, 신분 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 또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한 기회의 균등,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주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이다. 그런데 형평성을 강조하는 제도는 역관주의죠. 실적주의는 뭐를 강조해? 실적주의는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강조하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실적주의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옳은 건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주의 같은 경우에도 역관주의하고 묶어서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답이 보일 수 있는, 틀린 것을 골라라든 옳은 것을 골라라든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 내용 살펴봤고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신공공관리에 입각한 정부 개혁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 이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봤을 때 되게 조금 익숙했을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자, 1번부터 보시면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를 강조한다. 고객지향적 정부를 강조하는 건 맞지만, 자, 이들은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강조하죠. 형평성 대신에 효율성을 강조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바뀌어 있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든지 경쟁 원리라든지 성과 중심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공공관리론의 원리라고 우리가 누누이 강조를 했던 내용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1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한 문제, 너무너무 유사한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죠. 자,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걸 우선 생각해야 된다 그랬고 거기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시장 실패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공적 공급, 다음 공적 유도, 그다음 공적 규제가 있었고 다음 정부 실패 대응 방안으로는 민영화와 정부 보조 삭감, 그다음에 정부 규제 완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각각의 원인들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까지도 좀 정리를 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자,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로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민영화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1번이 바로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시장 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이제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정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음. 정부는 시장 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 실패를 교정한다. 시장에 개입하는 게 이제 어떤 거야? 시장에 직접 공급자로 참여하는 공적 공급이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공적 유도, 시장에서 행위자들의 행위들을 조정하는 이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규제를 통해서 시장 실패를 교정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공공재의 존재, 대표적인 시장 실패 요인이었죠. 공공재 같은 경우는 비배제성이나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재화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개입, 공적 공급을 통해서만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2, 3, 4번은 전부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1번은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의 정답 1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5번입니다. 영기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영기준 예산, 총체주의 예산의 한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점들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가장 영기준 예산의 그 근본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째서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편성 시점. 예산 편성 시점의 우선순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랬었죠. 과거의 내용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편성 시점, 그 단일한 시점만을 보고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내용이니까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놓여서 설명이 될 수가 있다. 이 점이 이제 영기준 예산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우리나라는 정부 예산에 영기준 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요런 문제들이 이제 요런 지문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죠. 우리나라는 정부 예산에 영기준 예산을 적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80년대에. 1980년대에 영기준 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만약에 확실하게 모른다
모른다 하더라도 뒤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2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3번 예산 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이며 조직 또는 사업을 지칭한다. 이 의사결정 패키지, 의사결정 패키지를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조직이나 사업의 예산들을 결정하는 이 같은 움직임들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4번이 틀린 건데, 자, 집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 소수의 조직 구성원만이 참여하게 된다. 그랬는데 집권화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소수의 조직 구성원만으로 예산이 결정이 되는 건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에서 봤지만 계획 예산에 대한 내용이죠. 계획 예산 제도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에 연기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 전반에 걸친 조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 전체가 다 참여하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계획예산 제도에 비해서는 구성원의 참여의 폭이 넓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수의 조직 구성원만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계획예산 제도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리고 X를 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문제를 읽어 나가다가 얘한테 걸려가지고 4번을 못 보는 상황들이 좀 덜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고민을 하더라도 잠깐 패스해놓고 전체를 다 보고 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지. 이거는 너무 아니잖아. 너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정답이라고 하면, 자, 이 우리나라에서 정부 예산에 연기준 예산을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시험장에서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 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80년대에 연기준 예산을 적용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그냥 지엽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두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의 정답 4번이 되겠어요. 다음 6번 봅니다. 정책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책 참여자. 그러면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가 있었잖아요. 공식적 참여자는 뭐였어요?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서 그걸 직접 행사하는 참여자가 공식 참여자인 거고, 비공식적 참여자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소들이다. 그래서 공식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 그다음 비공식적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시민단체나 정당이나 언론이나 그다음 일반 국민들, 뭐 이런 계층들이 전부 다 비공식적 참여자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1번부터 봅니다. 시민단체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시민 여론을 동원해 정책 의제 설정, 정책 대안 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맞는 얘기죠. 그죠? 시민단체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여론 형성이라든지 또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 같은 일들을 한단 말이죠. 1번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중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단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자, 정당은 일단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죠.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들어가질 않으니까 이건 비공식적 참여자지. 자, 다음에 두 번째.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는데, 이 대중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은 언론의 역할입니다. 언론의 역할이지 정당의 역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정당이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만 봤어도 일단은 답이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대중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이거는 언론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2번은 확실하게 아닌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 관련한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 그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다음,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 그래서 이 단체를 뭐라고 부른다고도 얘기했어. 압력단체라고도 부른다. 그렇게도 얘기했었잖아요.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따라서 6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봅니다. 자,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옳은 것. 자, 기억부터 이제 니은, 리을 네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네 가지 가운데에서 지금 답을 보면 두 가지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두 개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기억부터 봅니다.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한 연도, 채무 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왜 지금 국고에서 미리 돈을 빼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백하게 해야 되고 얼마를 가져가야 될 것이며 언제 갚을 거냐, 언제 빌리고 언제 갚을 거냐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고에서 돈을 미리 뺏쓰는 거잖아요.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하고 4번은 아웃이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이나 리을 둘 중에 하나가 맞는 얘기가 돼야 돼. 다음, 리은. 국가가 금전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금전급부의 의무 대신 주는 거죠, 국가가. 그래서 그 채무 이행은 그 국가로부터 돈을 빌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니은도 맞는 이야기. 다음, 디귿.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의 지출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니은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는데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죠. 국고에서 돈을 빼내는 건데 이건 국회 의결 사항입니다.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리을.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계속비와 동일하지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자, 단년도 예산의 원칙. 이 단년도 예산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해의 지출은 그 단년도, 당해년도의 수입을 통해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단년도 예산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이제 다음 연도 세입을 가지고 있어 이제 갚기로 하고 미리 이제 돈을 쓰는 거니까 단년도 예산 원칙이 예외라는 점에서는 계속비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요거는 계속비의 특징이에요. 이건 계속비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그러니까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죠.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등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계속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뒤집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이 맞고 디귿과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7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을 설명하고 있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정책평가의 논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논리 모형과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정책의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도출하게 된 과정이 얼마만큼 적정했냐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는 이 같은 모형이 논리 모형이다. 그래서 정책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주로 사용이 되는 이 같은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해결하려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투입, 활동, 산출, 결과로 도식화한다. 그래서 이 지금 산출이 나와서 이 산출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 산출이 나오기까지 의미 있는 투입과 의미 있는 활동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책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도 같이 살펴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산출은 정책 집행이 종료된 직후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며 결과는 산출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가시적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최종의 목적을 우리가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아웃풋과 아웃컴은 그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2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목표 달성 여부는 이제 효과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성은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목표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실적이 나왔느냐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내용인데 왜 알 수가 없어? 이것도 알 수가 있고 과정도 알 수가 있고 두 개 다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표 달성 여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가 되는 거죠. 3번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정책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하는 것.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결과가 나왔어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값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논리 모형과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다뤄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같이 수업한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런 문제로 실점하고 그러면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이 되겠죠. 8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로위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 유형에서 가장 기본값으로 알아야 될 것이 로위의 정책 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 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다음 규제 정책, 구성 정책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내용들 볼게요. 정부 혹은 정치 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줌으로써 정부의 정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 정책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정부가 지향하는 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어떤 단합, 일치, 협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정책은 뭐였어요? 이건 구성 정책이 아니라 이건 상징 정책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알몬드와 포웰이 주장한 상징 정책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1번이 그래서 여기선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구성 정책과 상징 정책이 혼동이 되는 내용들 예전에도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국경일 지정이 구성 정책이냐 상징 정책이냐 이거 따지는 문제들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또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1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소득 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재분배 정책에 해당한다. 이 재분배 정책이 소득 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 문제에서도 얘기했었고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얘기했었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던 내용이에요. 2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도로건설, 하천, 항만사업과 같이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분배 정책에 해당한다.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전부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같은 것은 분배 정책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4번. 사회 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규제 정책에 해당이 된다. 강자의 행위를, 약자 보호를 위해서 강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제한하는, 또 의무를 부과하는 이 같은 정책은 규제 정책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문제의 보기가 상당히 이렇게 길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답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다 하는 거죠. 문제가 이 이상 어렵게 나오면 어려운 문제인 거고 이것보다 좀 쉽게 나왔다 그러면 쉬운 문제인 거야. 근데 지금 딱 그 라인을 기준 라인을 딱 지켜가지고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9번의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이제, 난이도가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가 지금 나왔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상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의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각각의 지금 보기의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법령의 내용들일 테니까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법령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비영리 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여야 한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 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다. 그러니까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번의 내용 볼게요. 자, 등록 비영리 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 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자, 관련 법령 6조에 보시면 이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원하는 소요 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1번 맞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소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받는 소요 경비는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2번도 맞는 내용이다. 다음 3번. 등록 비영리 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랬는데, 자, 관련 법령 8조 보겠습니다.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특례시 장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 여기는 지금 이제 언제까지 누구한테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항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2, 3번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4번이 틀린 내용이 될 텐데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볼까요?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관련 내용 구조 보겠습니다. 등록 비영리 단체는, 자,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주체들한테 이 보고서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한테 제출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누구야?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그 광역자치단체장이죠. 그 다음에 특례시장 한테 제출을 해야 하고, 다음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자, 사망해 보시면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아니에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굉장히 충실하게 보셨어야 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 문제를 딱 봤을 때 헉 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내용들을 보시고 감각적으로 답을 찾는 수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랬을 겁니다. 뭐 법 조문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답을 고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을 뭐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야. 이 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들도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법령의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면 익숙해진단 말이죠. 익숙해진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야.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익숙하게 계속 보셔야 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무대뽀로 이렇게 밀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법령의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하시라 하는 것들을 하는 어떤 하나의 시그널을 지금 이 10번에서는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법령의 문제가 나왔었지만 그 법령의 내용들이 상당히 그 단순한 내용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지금 나오는 이 법령의 수준들은 뭐 7급에서도 그렇고 9급에서도 그렇고 법령의 내용을 좀 충실하게 좀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법령의 내용들을 좀 익숙하게 좀 자주자주 보실 필요가 있다. 기본서 뒤에 법령의 내용들 그 노트식으로 정리해 드리면서 우리가 특강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정도 내용은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닌데 이거는 뭐 국무총리 선에서 끝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그런 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내용들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이번 그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11번 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보고 나서 또 이렇게 엄청나게 쉬운 문제를 보면은 조금 마음이 조금 그렇지. 자, 신고전적 조직 이론인 인간관계론이 강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조직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거시 조직 이론을 말할 때 고전 조직 이론, 신고전 조직 이론, 그 다음에 현대 조직 이론이 어떠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고 사회관을 가지고 있고 능률관을 가지고 있고 환경관을 가지고 있고 조직관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신고전 조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뭘로 봤어? 인간을 사회인으로 봤었단 말이지. 자, 그리고 나서 인간은 사회인이고 그 다음에 조직은 비공식 조직을 강조했다. 비공식 조직을 강조하는.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을 좀 다스리자. 그래서 이들이 강조하는 능률관은 어떤 능률관이었어요?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다음에 환경에 있어서는 폐쇄적 환경이 주를 이루고 있다. 폐쇄적 환경을 주를 이루는 상황에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주된 내용은 폐쇄적인 입장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내용만 보더라도 문제의 답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기계적 능률성, 공식적 조직구조,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은 전부 다 누구야? 고전적 조직이론의 특징이죠. 고전적 조직이론의 특징이고 인간의 사회 심리적인 요인을 강조했다. 요게 이제
인간관계론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내용이죠.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하고 1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따로 보신 것 같아요. 따로 지금 봐가지고 나중에 붙여놓은 것 같아. 그런 정도야. 왜냐하면 지금 이 11번인데 벌써 절반이 지났잖아요. 조직이론 문제가 지금 처음 나왔어. 처음 나왔어. 이런 경우도 사실 좀 유례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에 조직이론 문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2번도 조직이론 문제예요. 자, 갈등 관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갈등 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몇 차례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특히 토마스의 대인적 갈등 관리 유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회피, 수용, 타협, 경쟁 이 4가지의 요형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들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때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상대방의 욕구에 비협조적인 요소가 뭐냐. 그래가지고 경쟁하고 회피 찾는 문제도 한번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1번부터 봅시다. 회피는 갈등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내 욕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상대방의 욕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그냥 나 몰라 하는 상태인 거죠. 다음 2번 수용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협조한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기본 시간에는 이제 수능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수능. 자신의 욕구는 양보를 하고 상대방의 욕구에 협조적인 이 같은 상태. 2번도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3번 타협은 갈등 당사자 간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유형으로 윈윈 전략을 취한다. 자, 당사자 간 서로 존중하고 윈윈 전략을 취하는 거는 타협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형이다라고 하는 건 협동의 내용이죠, 이건.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을 모두 극대화,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단정적이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협동적이니까 이거는 지금 협조적이니까 협동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 이거는 타협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3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경쟁은 갈등 당사자가 자기 이익은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최소화한다. 자기 이익은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최소화하는 이 같은 입장이니까 이거는 경쟁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냥 그 각각의 그 갈등 관리 방안의 의미까지도 지금 의미를 물어보는 내용들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점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2번의 정답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기 내용을 보시죠. A 회사는 장기적인 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총 10명을 차출하여 팀을 운영하려고 한다. 각 부서에서 따로 팀을 만드는 거죠. 이 팀에 소속된 팀원들은 원 부서에서 주어진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품 개발을 위한 별도 직무가 부여된다.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원래 부서에서 하는 기능적인 업무들도 하지만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한 별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팀원들은 프로젝트 팀장과 원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게 된다. 그랬는데, 자, 이 조직 유형이 뭐냐 하는 거죠. 조직 유형이 뭐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원부서와 그 다음에 그 제품 개발을 위한 별도의 업무들을 수행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 내용을 이제 프로젝트
팀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프로젝트 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 팀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으면 이 보기에 프로젝트 팀장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았겠지. 그지? 일단은 그럴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프로젝트 팀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프로젝트 팀이라고 생각을 했어도 오해가 없을 상황인데 지금 프로젝트 팀이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거는 기능적인 업무들도 담당을 하지만 제품이라고 한 산출물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이 제품이 산출물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 원 부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원 부서라고 하는 이 원 부서는 기능 구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 다음에 제품 개발과 관련된 별도의 팀. 이 팀은 사업 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개가 지금 같이 합쳐져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지. 자, 1번부터 봅니다.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결합한 혼합형 구조이다. 1번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 다음, 동태적 환경 및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조금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적용을 하기 상당히 쉬운 그 같은 내용들이죠. 2번도 맞는 내용. 다음, 조직 내부의 갈등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매트릭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능 구조의 입장과 사업 구조의 입장이 서로 다를 경우 명령 통일의 원칙에 위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3번도 맞는 이야기야. 자, 그럼 4번이 틀린 거예요. 명령 계통의 다원화로 유연한 인적 자원 활용이 어렵다. 그랬는데 명령 계통이 다원화되어 있는 건 맞지. 기능 구조 입장에서도 오더가 내려오고 사업 구조 입장에서도 오더가 내려오는 이 같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명령 통일에 위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은 있지만 기능 구조의 입장이나 사업 구조의 입장 각각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기능 구조의 입장에서 기능적인 어떤 시설, 사업 구조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업과 관련된 시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활용이 굉장히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용이하다. 그러니까 유연한 인적 자원의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직원이나 시설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얻고 다음에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도 좀 도움을 얻는 이 같은 입장들을 보여준다.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문제를 꼼꼼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프로젝트 팀과 관련된 얘기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었어야 돼.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프로젝트 팀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1번 바로 땡 하고 찍고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죠. 굉장히 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제 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트랩이 굉장히 좀 크게 잡혀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13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14번 보시죠.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우리가 법령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법령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올 거다라고 강조 분명히 드렸었는데 나왔어요. 그러나 사적 이해 관계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지. 과연 그 한 번의 수업을
어느 정도 반복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반복해서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겠나? 다소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사적 이해관계자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를 볼까요? 자, 2조에 보시면 사적 이해관계자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이 사람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지.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4번이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는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또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그러니까 3번의 내용이 이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이 된다. 이거 말고도 지금 사적 이해관계자는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죠?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한테 대리, 고문, 자문을 제공했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이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여러 가지 저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적 이해 관계자라는 건데, 지금 자, 8가지의 내용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골라낼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 내용이야. 쉽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아까 우리 그 10번에서 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주자주 보시면서 익숙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번이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2번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2번은 사적 이해 관계자가 아니라 자, 직무 관련자에 해당이 됩니다. 직무 관련자의 정의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나오죠.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요거는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직무 관련자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2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법령의 내용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된단 말이야. 이론의 내용들을 보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익숙하게 잘 보셔야 된단 말이지. 언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잘 보셔야 돼요. 외국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왜? 계속 듣기 때문에 그래. 계속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자주자주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14번의 정답 2번이 되겠어요.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은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과 관련해서 조금 생소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아니야. 그럼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아닌 걸 보기에서 고르면 되겠죠? 자, 보기 봅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소그룹 규모의 팀으로 구성해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이다. 우리나라 정부 부문에는 2005년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그랬는데 고위관리자들을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게 정말 올바른 방법이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는 과정들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지. 내가 한 행동이 이게 바람직한 방법이었을까? 한 행동 자체를 다시 곱씹어 보면서 그를 통해서 그 했던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학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하 직원한테 어떤 말을 했어. 어떤 말이라든지 행동을 한 것 자체가 그 부하 직원에게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그 부하 직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추하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훈련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액션 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액션.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을 바탕으로 러닝, 배우는 거야. 이거 아니야. 자꾸. 자,
역할 연기는 뭐였어요? 그 사이코 드라마 같은 거라고 얘기했었지. 서로 어떤 구성원들 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또 내 입장에서 각자의 입장을 서로 바꿔가지고 생각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얘기했고, 감수성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그룹, 10명 이내의 소그룹, 그러니까 대면대면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아가지고 비정형적인 어떤 비정형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느낌으로써 행태나 태도를 바꾸게 하는 이 같은 방법. 다음에 서류함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조금 생소한데, 이 서류함 기법이라고 하는 건 서류를 주는데요. 서류를 이게 좀 정돈하지 않고 그냥 막 섞어서 줘. 그냥 섞어서 주면 훈련 받는 사람들이 그 서류를 연관된 부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정리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 일은 어디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이겠다. 이게 분류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배우는 방법이 서류함 기법이에요. 제일 초심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봤으니까 서류함 기법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15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액션 러닝.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걸 혹시 좀 낯설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각자가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취했고 그 행동이 올바른가 하는 것들을 나중에 성찰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의 정답 1번이 되겠어요. 다음 16번입니다. 공무원과 관할 소청 심사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뉴스 좀 많이 보신 교수님이 출제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치하시는 이전 그 국립대학 교수님께서 자신의 그 인사처분에 그 반발해서 이제 소청심사를 청구하셨죠.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지금 보기에도 지금 딱 나와 있는데, 자, 공무원과 관할 소청심사 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공무원의 소청심사 기관은 대표적으로 이제 각 인사 담당자들, 인사권자가 위치하고 있는 조직,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입법부는 이제 국회 사무처, 사법부는 법원행정처, 그 다음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라고 이제 그 정도 정리를 해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그 공무원이 뭐 특정직이냐 아니면은 뭐 일반직이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반직 공무원이고, 검사 특정직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뭐 소방청, 소방위, 교수 전부 다 특정직 공무원이네. 자,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이 어디에서 이 소청심사를 받는지를 봅시다. 일반직 공무원은 일단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받죠. 다음에 특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일단 외무, 경찰, 소방, 국정원, 대통령 경호처.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었던 소방위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한단 말이지. 자, 그런데 검사는 소청심사 제도가 없네요. 그죠? 다음, 교육과 관련된, 아까 그 대학 교수는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받는다. 다음에 이제 군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나 각군 본부, 군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방부의 군무원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받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일반직 공무원은 각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받는다. 이제 그러니까 각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니까 자기가 소속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제 소청심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번 같은 경우에 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부는 국회 사무처, 사법부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이 둘은 전부 다 뭐예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점들을 쭉 보시면서 이제
보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검사는 일단 소청심사 제도가 없으니까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소청심사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법부의 소청심사는 법무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보기를 보시면 1번 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갑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받는 게 맞고 다음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는 일단 검사을은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죠. 다음에 사법부 검찰청 소속의 직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도 아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소방청 소속의 소방의 소방공무원은 아까 어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죠. 다음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청 국립대학교 교수는 교육공무원이니까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번 시험 유일한 지방행정론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지방행정제도. 이게 이제 뭐 좀 새로운 개념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잘 알아둬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1번 보시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는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가 누구야? 지방의회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1번은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의 경계 변경 조정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경계 변경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자율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근데 이걸 구성하지 못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야기를 듣고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2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정책지원관 제도 바뀐 지방자치법 41조에 새롭게 신설이 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의 그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 정원의 2분의 1의 규모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겁니다. 3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4번. 자치경찰 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건 자치경찰권 새롭게 생긴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지방행정제도는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보기를 만들었단 말이지. 상당한 신상 문제 중에서 기출문제 신상이에요. 앞으로 조금 두루두루 조금 잘 봐둬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3번이 여기선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음 18번입니다. 규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문제 풀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 틀렸으면 난 진짜 울 거야, 진짜. 너무 같은 문제를 예상 문제에서도 한번 봤었고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봤었고 여러 번 본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자, 1번부터 보죠. 오염 배출 부과금 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시장 유인적 규제 유형에 속한다. 그러니까
오염원을 굉장히 많이 내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 오염원을 낸단 말이 줄이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시장 유인적 규제 이용에 속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이건 뭐 되게 낯익은 애가 나왔죠? 낯익은 애가 나왔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건 뭐라 그랬니? 이렇게 포지티브한 얘기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아니라 그랬죠.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지금 포지티브 규제 방식과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위치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다. 2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명령 지시적 규제는 시장 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 명령, 이렇게 해.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시장 유인은 꼬시는 걸 보니까 저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분명하진 않아.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명령 지시적 규제는 이렇게 해 라고 딱 오더를 주는 거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 다음. 사회규제는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 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 행동에 대한 규제다.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의 본원적인 기능, 그러니까 기업의 본원적인 기능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영향에 관련된 규제이기 때문에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있다. 경제 규제가 아닌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데 2번은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9번 봅니다.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도 이야기한 다음에 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20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4년도부터는 이제 지방정부 예산에서도 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재정법상에는 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예산의 기본 원칙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자, 1번 봅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의 원칙 중 하나이다. 국가재정법상 예산 원칙으로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었어. 다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 효과, 성과 목표, 효과 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게 성인지 예산제도하고 다른 점이 뭐라 그랬어요? 이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량이 얼마만큼 감소가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과는 다르게 목표나 효과 같은 것들을 가시적으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 효과, 성과 목표, 효과 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3번.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기금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국가재정법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함께 기금을 같이 보잖아요. 기금운용 계획안을 같이 제출을 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잖아. 기금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성인지 예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기금이 포함이 된다라는 지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도 마찬가지야. 3번 틀린 내용이 된 거죠. 다음 4번.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매년마다. 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9번에서는 여기서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20번 문제에 우리가 뜨악 할 만한 문제가 나왔어.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정보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전자정보와 지식정보, 지식관리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특히 이제 전자정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는 이게, ICT,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지식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여러 기술들,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IoT,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 특히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정의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 유비쿼터스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지금 딱 나왔어. 자, 보기 봅니다. 거래 정보의 기록을 중앙 집중화된 서버나 관리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된 형태로 배분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에 탈집중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분산 원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일정 시간 동안 그 구성원들끼리 이루어진 모든 어떤 정보의 유통이나 흐름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컨트롤하지 않고 각자가 전부 다 어떠한 정보들을 유통했어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기록에 남겨놓는, 본인 스스로의 시스템에서 기록을 남겨놓는 이 같은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앙 집중화 형상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이 같은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기술을 이제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이제 이걸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경제적인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가상화폐의 유통, 이런 점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번. AI, 인공지능은 뭐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습 능력, 지각 능력,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이 같은 지능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산업의 응용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 문제 해결이라든지 학습, 다음에 인지 능력의 향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새로운 어떤 지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다음 3번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우리가 기본서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과거 데이터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크고 방대한 그래서 어떤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든 기존 방식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 이런 것들이 좀 힘든 그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사물 인터넷, 인터넷 of things 그러니까 사물에다 물건에다가 이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각각의 이 물건들을 제어하는 가스레인지도 끄고 에어컨도 켜고 그다음에 보일러도 작동시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 같은 시스템들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은 블록체인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이제 정보통신 기술에 조금 관심이 조금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보셨다라고 하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었을 텐데 사실 지금 이거는 행정학과는 좀 거리가 좀 있죠. 하지만 행정학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은 활용이 될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점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0번의 정답 2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들 같이 생각을 해봤고 또 그다음에 출제가 된 경향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는지 물론 100점 맞으신 분들이야 실수가 없었겠지만 또 약간 조금 이렇게 찍어가지고 맞춰서 100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내가 좀 충분하게 생각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내용들을 좀 들으셨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시험 대비를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의 내용들을 봐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용들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특히 법령의 내용들을 어떻게 봐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법에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대라는 정도를 아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제는 법령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법 조문의 내용들을 조금 꼼꼼하게 자주자주 봄으로써 좀 익숙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 이제 지금은 이제 국가직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의 패턴들이 그런 정도의 패턴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달달달달 암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해당 법령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까지는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법령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유심히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법 조문의 내용들을 자주자주 봄으로써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뭐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도 아니었어요. 상당히 시험 문제의 입장에서는 시험 공직자들을 뽑는 그 공무원 시험의 포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제대로 출제가 된 문제다. 이 점들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데에 이 표준으로 삼으셔도 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서 더욱더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한 학습 있으셔야 될 것이고요. 법령에 대한 내용들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법 조문의 내용들 충실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정리하시는 것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설 강의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맞추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보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해설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